총파업을 철회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속속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국가경제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해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일단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왔는데 즉 강대강의 대치가 좀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 물동량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가 되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뭐 수출 같은 경우는 물동량 5% 수준, 내수용은 65% 수준으로 감소가 돼가지고 그 파업 기간이 뭐 16일에 육박하면서 국가 경제 전체에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면서 강수를 두고 선복귀 후 대화 원칙을 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한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화의 물꼬가 과연 트일 것이냐. 이번에 오늘 법안 처리를 보면 여당은 또 참석하지도 않고 대통령실 역시도 조금 더 개선 여지를 봐야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대화가 쉽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싸움 같은 경우에는요, 화물연대와 정부가 정말 강대강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안전운임제 때문에 시작된 파업이었지만요, 사실상 이번 파업이 종료됨으로써 인해도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논의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 지금 선복귀 후대화 원칙에 따라서 일단 복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가 시작되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안전운임제 논란은 그대로 갖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이 2번이나 발동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 문제, 뭐 기타적인 어떤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처벌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원희룡 장관도 아무리 복귀했다고는 해도 이미 업무 개시 명령 2번이나 발동됐다.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될 수는 없다고 밝힌 만큼 대화가 시작은 되겠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예,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일몰제처럼 진행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화물연대는 왜 파업을 했느냐. 결과적으로 빈손으로 끝난 파업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철회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뭐 일단은 여론이 악화된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처음에부터 이제 화물연대의 파업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애시당초 그 일몰제를 하면서 도입한 안전운임제의 기본적인 목적이 그 뭐 이제 운임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너무나 많은 그 장거리 운전, 그다음에 초과 운전, 야간 운전 등을 하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번질 수가 있어가지고 적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 줌으로써 뭐 야간 운전이나 뭐 초과 운전 이런 것을 막고 교통사고를 낮추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3년 동안 그 시행을 해본 결과 그 오히려 그 교통사고라든지 사망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했다는 그런 뭐가 근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뭐 3년 연장을 해서 효과를 더 보자고 정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거가 아니라 오히려 아예 영구화하고 또 업종도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늘리자고 주장하는 일부 업종 중에는 심지어 그 평균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약 1.7배 이상의 순소득을 얻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고소득 이제 화물 운전기사 업종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명분이 없는데 지금 뭐 그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고금리 하에 고금리 고물가 하에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명분 없는 그 파업이 국민들의 그 여론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형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이탈을 하다 보서 투쟁의 동력이 약화된 것이 지금 뭐 이제 빈손으로 결국은 이제 복귀하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법적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부분에 대해서 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갈등으로 좀 재점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ILO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체계에 ILO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처분을 할 권한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은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화물자동차 인수사업법 14조에 보면은요, 이제 운수사업자,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에 이제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도 걸쳤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송달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실제로 송달이 돼서 업무 개시 명령도 발동된 그런 상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 법률의 위헌성,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로 업무를 개시하게 하는 건 일종의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위헌적으로 다퉈보는 것을 제하고는 사실상 ILO의 개입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이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를 하고 나서 복귀를 하게 되면 없던 일로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간다. 사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분은 처분대로 사실 갈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날 바로 복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1차 불응하면 이제 30일 이하의 운행 정지 처분, 2차 불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화물 운송 자격증을 취소한다거나 하는 절차들이 법에 규정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강대강으로 맞붙어 있었고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단호하게 처분은 처분대로 갈 것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처분이라는 것이 원래 일단 업무 개시 명령이 개개인에게 송달이 돼야 되는데 송달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운행이 재개됐는지 조사가 아직까지는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을 이제 원칙대로 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실제로 처분까지 가기는 좀 제약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즘 좀 새로 또 드러난 것이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 면허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들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역시도 사실 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면허증은 함부로 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이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처벌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세구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네. 이 쇠구슬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쇠구슬을 쐈다는 그런 증거가 CCTV로도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 그대로 사법 처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시위가 종료되었다고는 해도 그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을 밝힌 만큼 쇠구슬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법적인 처벌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특히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손해가 생겼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손해가 생겼길래 천문학적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지금 추정 금액인데요. 철강, 석유화학, 정유산업 등으로 해서 피해액만 총 3.5조 원에 달한다라고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요. 피해액이 이렇게 큰 것은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평소 물동량의 절반 수준으로 물동량이 줄어서 철강 제품들이 지금 재고로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철강은 사실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 주력 상품인 자동차 산업에도 철강 제품이 필요하고 조선업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철강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이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물동량이 5%, 평소에 5%로 줄어들어서 피해가 컸고 그다음에 정유 같은 경우도 지금 탱크로리가 운송을 거부하는 바람에 전국에 80여 개 주유소가 휘발유가 품절이 돼서 문을 닫는 것 때문에 일반 국민께서도 많은 피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조차 이제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 이제 피해액이 3.5조 원으로 추산돼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피해가 생겼는데 그럼 그 피해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이제 현재 뭐 물론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를 갖다가 소송을 걸 수는 없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대상은 화물의 주인이거든요. 네. 화물의 주인이 이제 개인 자격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뭐 이래서 정부가 그 소송을 하는 거를 갖다가 뭐 옆에서 뭐 조언을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정부가 직접 소송 당사자로 나서서 뭐 소송을 진행하고 이러는 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한 번 더 질문 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손해가 천문학적으로 발생을 했죠. 네. 그런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피해의 주체가 사실 명확하게 정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정부가 좀 개입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려고 한다면요. 정부가 발주한 사업 같은 경우에 뭐 국토부 등 일정 정부 기관이 발주한 사업, 그럼 그 시행사에게 정부가 기한 내에 맞추지 못했다. 이행 지체 책임을 물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 시행사가 다시 화물 운송을 한 뭐 운송주라던가 이런 부분에 개개인적으로 다시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구상을 청구하는 형태 2단계 구조가 아마 거쳐가야지 정부가 직접적인 배상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이 화물 운송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치 않으면 또 운송을 하지 않을 자유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이 운송을 하지 않은 것과 어떤 피해 사이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요. 지금 손해배상을 뭐 청구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을 밝힌 만큼 어떤 식의 논리 구성을 할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물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15일 정도 멈췄다가 물론 조금씩 올라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본격화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뭐 가장 지금 뭐 차질 입고 있는 것은 철강입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뭐 시멘트 같은 경우는 먼저 업무 개시 명령이 있어가지고 시작했죠. 예, 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정상화가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철강은 평소에 운송량의 절반 수준밖에 운송을 못해서 이미 창고에 이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균 도로 운송 출하량이 약 뭐 2만 7천 톤 가량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당장 뭐 평시 50% 정도 출하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해서 물론 이제 화물연대 이제 소속의 운전기사분들 아닌 조합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복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빠른 속도로 물동량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거로 예상이 되지만 이미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를 정상적으로 이제 다 이송하기에는 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부산항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면서 이제 운송량은 평시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이번 파업의 가장 핵심은 이제 안전운임제였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이제 올해 말로 끝나는 거였는데 이거를 일몰제로 3년 더 하겠다라고 처음에 주장했다가 이제 안 받으니까 뭐 야당에서 받아주긴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가 지금 정부 입장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지금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그러니까 최소한의 임금을 이렇게 보장해주겠다. 그렇게 해야지 안전하게 과적하지 않고 과속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2019년도에 한시적으로 일단 3년을 시행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안전과 직결되는지를 살펴보자 하고 3년을 줬고요. 그게 지금 올해 말입니다. 12월 31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물연대 측에서는 기한을 두지 말자. 계속 안전운임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정부는 일단 원희룡 장관도 지난 11월 22일에 일단 그러면 3년을 더 해보자. 3년을 더 하는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 운임을 보장하는 것과 실제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 입장을 밝혔는데 26일 지금 총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원희룡 장관은 이 제안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쪽은 참석하지 않은 채 일단 소관위는 3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넘겼거든요.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야 됩니다. 네. 근데 법사위 통과가 그 사이에 될지가 굉장히 미지수고요. 12월 31일 기한이 얼마 지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일몰돼 버릴. 그러니까 12월 31일로 종료될 위험도 있는 상황이라 좀 대화가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교수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보통 논문이나 쓸 때 인과관계를 할 때는 어떤 요인, 변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도
두 양측이 주장하는 게 근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좀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경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일종의 뭐 최저임금제처럼 가격을 이제 통제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근데 이제 경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항상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뭐 안전운임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멘트랑 컨테이너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봤을 때 뭐 적정 수준의 운임을 정하겠다. 네. 이러는데 적정 수준의 운임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나서서 어느 게 적정한 수준의 운임인지를 어떻게 알고 정한다는지가 일단은 뭐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더니 뭐 여러 이제 국민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주유소에서도 다 셀프 주유로 주유소가 다 바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레스토랑에서도 다 로봇이 서빙하는 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키오스크도 또 그렇죠. 예, 네. 키오스크나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안전운임제라고 해서 운임을 갖다가 시장에서 정해지는 운임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부가 정해버리면 뭐 이제 뭐 앞으로 조만간 뭐 자동 운전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요. 언젠가는 짧지 않은 미래에 화물차 운전기사라는 잡이 없어지고 자동 운임 시스템으로 바뀌는 상황을 초래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결과를 봤을 때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서 3년 시행해 봤더니 애시당초에 그 교통사고나 사망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강구하는 게 교통사고를 줄이고 뭐 이러는 게 네. 다른 정책을 강구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화물연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지만 예, 거기에 여기에 대해서.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3년 연장 부분인데 이 3년 연장이 만약 처음엔 생각하고 지금 철회를 한 건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또 파업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기엔 여론이 너무 악화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컸던 것 같고요. 그럼 애초에 3년 연장해주겠다고 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3년 연장은 그럼 보장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네. 사실 국민들이 좀 마음이 이미 차갑게 식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쉽게 들어줄 이유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법과 명분을 지금 모두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당장 3년 연장 안 해준다고 해서 다시 뭔가 이런 뭐 전면적인 재파업에 들어가긴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정부에서도 원칙되게 선 복귀 후 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네. 일단 모두 복귀한 만큼 이에 따라 대화의 물꼬는 반드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전면 재파업이나 국민들이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어떤 조치는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두 분께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제도 개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의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한지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누누이 지적돼 왔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개혁 과제로 제시한 게 주 52시간제 유연화, 네. 그다음에 뭐 호봉제 축소, 그리고 이번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요. 뭐 일단 52시간제, 주 52시간제는 뭐 업종마다 특성이 다른데 그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주일에 52시간제만 근무를 해라. 이런 것도 너무 획일적인 규제였기 때문에 뭐 여러 산업 분야에서 문제로 그동안 지적돼 왔었고요. 그다음에 호봉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젊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호봉이 경력이 많이 쌓임에 따라서 연봉이 높게 올라가게 되면 젊지만 내가 근무 경력은 낮지만 생산성이 더 뛰어난 젊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더 연봉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만 그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연봉이 낮아야 되냐,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해소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동력이 부여가 되면서 뭔가 새로운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호봉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호봉제가 줄어들면서 이제 성과상여급제가 확산되는 것이 뭔가 노조가 이제 점점 규모가 축소되고 노조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 노동자들이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마 좀 동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결국 대통령실에서도 일관되게 법과 원칙 얘기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그 기조에 맞게 계속 이 사건이 쭉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실 이 화물연대 총파업의 시작은 안전운임제였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왜 붙어 있냐면요. 지금 최소한의 어떤 임금을 보장하는 것 중요하지만 왜 보장하느냐. 결국 과적해서는 안 되고 과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해서 안 된다는 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논의
논의에서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빠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화물연대도 앞서 나가서 대화해야 될 부분은 운임에 대한 부분 물론 중요하지만 과속, 과적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함께 좀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보통 노동사법은 보장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노동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억압적인 거 아니냐라고 정부에 대한 비판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요. 지금 화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화물 운수 노동자분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노동상권 이런 부분은 근로자일 때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운행 거부 사태였던 거죠. 근데 이들의 지위를 어떻게 볼지도 우리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걸 과연 개인 사업자로만 처리를 해서 그냥 보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근로자에 포섭시킬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